여러분, 만약에 2012년 1월 달에 엔비디아 주식 사놓고 1000만원 정도 사놨어. 2025년 1월 달에 계좌들을 열어보셨다면 여러분의 1000만원은 35억 원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마 그런 사람은 없겠죠. 왜냐면 엔비디아는 2006년에요. 칩을 제대로 안 붙이고 판매를 하고 그래서 문제 생겨가지고 주가가 그때 한 90% 가까이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때 대부분 매도를 하셨을 거야. 당시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팀은 이상한 곳에 집중하는 이상한 팀이야 라면서 학계랑 산업계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엔비디아를 단숨에 AI 최강 기업으로 바꿔버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캐나다에서 터졌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엔비디아 인공지능으로 검색하시면 당시 한국에서 딱 7개의 기사만 나오고 하물며 이마저도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잠깐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볼까요? 2012년에 한창 그때 버스커의 벚꽃엔딩이 나오고 있을 시기였는데 젠슨 황은커녕 엔비디아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노벨상의 튜링상까지 받았던 제프 린튼이랑 그리고 그의 대학원생인 알렉스 크리저브스키, 일리아 수치카버가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릴 만한 연구를 발표를 해버렸고, 이 연구는요 지금까지도 무려 15만 회 이상 인용이 되면서 유튜브로 비유를 해드릴게요. 조회수가 15억에서 20억 회는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입니다. 구독자는 한 2억 명 정도의 미스터 비스트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논문을 내므로써 단숨에 엔비디아를 게임용 그래픽 카드나 파는 그 작은 회사에서 시가총액 수천조에 육박하는 AI 분야 세계 1위 기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떤 논문이냐? 원래 인공지능은 거의 수작업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진 하나하나 사람이 직접 이건 강아지다, 이건 고양이다 이렇게 라벨링을 하고 특징을 기록했죠. 저희가 작년에 카이스트에 가서 이 AI 분야 교수님이랑 또 주연님과 함께 그때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보통 이런 거 이제 패턴 찾으려면 라벨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거칠게 말하면 약간의 노가다성 작업도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30대 남자고 이쪽에 주연인 여자고 이런 식으로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라벨을 붙여야 되는데 이게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들 하는데 이거를 라벨링 없이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그런 연구를 개발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원리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라벨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술은 이제 비지도학습이라고, 방금 전에 이제 라벨이 붙어있는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지도를 해주는 거죠. 근데 비지도학습이라고 하면 라벨을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데이터 그대로 해서 패턴을 찾는 건데, 예를 들면 어떻게 찾느냐라고 했을 때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강아지에 대해서 강아지라고 라벨을 하고 고양이에 대해서 고양이로 라벨을 할 텐데, 이 비지도 학습 기반 방법은 강아지를 라벨 없이 좌우 반전을 시켜도 그래도 강아지죠. 그리고 고양이 그림도 좌우 반전을 시켜도 그래도 여전히 고양이일 겁니다. 그거를 모델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두 사진, 그러니까 원래 사진이 있고 그거를 반전한 사진이 있을 때 이 둘 다 강아지다, 같은 사진에서 온 거다 라는 걸 알려주면 이제 이 딥러닝 모델은 그러면 얘네가 좌우 반전만 됐지만 그래도 공통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공통점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패턴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론이랑 방정식이 세워졌었어요. 제프 린튼의 대학원생이었던 알렉스 크리제브스키는 엔비디아의 GTX 580 두 대를 사가지고 기존의 이미지 신경망을 돌려봤어요. 그런데 이 결과를 본 제프 린튼과 같은 대학원생 일리아 수츠케버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GPU로 연산하니 인텔 CPU로 1시간이 걸릴 일이 30초 만에 끝나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이 결과를 아무런 암시도 없이 학회에 탁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당시 AI 과학자들은 패닉에 빠졌어요. 왜냐면 이 발표는 지금까지 본인들이 만들어 왔던 수학적인 모델이 전부 쓸모없고 수십 년간의 자신들의 연구 인생이 부정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제프 린튼은 이런 말을 했어요.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나 에디슨의 전구와 같은 반열에 서게 된 겁니다. 패러다임 전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 그래픽카드가 뭐가 그렇게 특별했던 걸까요? 젠슨 황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젠슨 황이 엔비디아를 창업할 때 모두가 본인들을 질투하게 될 것이라면서 라티너 인비디아에서 엔비디아 이름을 따서 창업을 했거든요. 게이밍 그래픽카드는 젠슨 황이 잘 만들었어. 근데 젠슨 황은 무의 법칙이 종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트랜지스터 크기가 점점 더 작아지다 보면 뭐 물리적 한계가 오게 될 거고 인텔은 곧 끝장날 것이라고 본 거지. 과거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욕하고 그래도 마이웨이로 분명히 시대는 온다면서 쿠다라는 병렬 프로그래밍을 2006년에 내놓았고 병렬 연산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다녔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시에 누가 믿었겠어요. 그래서 2007년에 쿠다는 고작 10,000건 정도 다운로드 됐고 전 세계 지포스 사용자 중에서 쿠다를 사용해보려고 했던 사람은 0.01%도 안 됐어요. 젠슨왕이 최근에 발간한 공식 자서전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무슨 뭐 코딩 자체가 앞으로 사라질 거고 병렬 연산하는 인공지능이 시뮬레이션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소리를 무려 20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기술력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해버린 것이 바로 알렉스넷의 탄생이고 오늘의 주제입니다. 알렉스넷은 제프린턴의 대학원생인 알렉스 크리제브스키랑 일리아스 슈케버가 자신들이 가진 모든 돈을 털어서 샀던 GTX 580 그래픽카드 2개로 단 30초 학습시켜서 학계를 박살내버린 이미지 분류 모델 인공지능이에요. 당시에 이 두 명의 대학원생과 제프린턴은 단 하나의 논문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또 데이터 센터 생태계를 시작해냈고 지금 이 모델이 없었다면 현재 AI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알렉스넷은 Rectified Linear Unit이라는 함수를 도입을 했는데 기존의 신경망은 연산량이 많은 함수를 써서 학습이 좀 더뎠거든요. 근데 알렉스넷은 음수값을 그냥 0으로 툭 잘라버리는 단순한 함수라서 계산이 훨씬 더 빨랐습니다. 복잡한 수학 문제를 초등학생 수준으로 바꿔버린 것과 같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모델 병렬이라는 건데 거대한 신경망을 두 개의 GPU가 나눠서 처리하는 방식이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게 당시에는 혁신적이었고 그 누구도 생각한 적 없는 방식이었어요. 당시 사용했던 GTX 580은 한 6천만 개나 되는 파라미터를 학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렉스랑 수치케버는 모델 병렬 처리라는 걸 하면 어떨까라는 걸 떠올렸어요.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두 GPU가 어떤 구간을 맡아 계산할지를 나타낸 건데 같은 네트워크를 절반으로 잘라서 하나는 GPU A, 하나는 GPU B에 옮기고 꼭 필요한 층에서만 PCIe를 통해서 소통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대전 출장을 갈 때마다 DCC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근처에 호텔에 묵거든요. 근데 여기에 성심당이 있어요. 손님이 너무 많아. 그래서 성심당 사장님은 모델 병렬 처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한쪽 매장에서는 튀김소보루, 티소만 팔고 한쪽에서는 일반 빵만 팔아. 이게 모델 병렬 처리예요.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두 파트는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빠르게 서로의 빵들을 막 팔아요. 그리고 영업 끝나고 난 뒤에는 각각의 파트에서 팔았던 돈을 모아서 또 정산을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수학화하고 또 모델로 만들고 또 멋있게 만든 게 알렉스넷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이전 버전들과 얼마나 기술적 격차가 있었길래 AI 전공자들이 난리가 났었냐. 옛날 함수들은 조절도 힘들고 민감도도 떨어지는 옛날 전구 같았습니다. 알렉스넷은 스마트 전구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 뒤에 조명 보이시죠? 요거를 보시면 네, 이거를 100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요. 0%에서 지금 파란색으로 바꿨는데 30%, 40%, 51%, 52, 60, 70, 80, 90, 100 보라색? 알렉스넷은 스마트 전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충격적이었던 거죠 당시에. 2011년만 하더라도 CPU 수십 대를 몇 주를 학습을 시켜서 오류율이 26.2%였어요.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근데 2012년엔 GPU 단 2장으로 6일 학습을 시켜서 오류율을 15.3%까지 줄여버렸습니다. 딥시크는 명암도 내밀지 못하는 엄청난 성과였죠. 그래서 당시에 실제로 이 발표를 들었던 AI 연구자들은 학회에서 신경망 알고리즘을 향해서 분노를 막 쏟아냈어요. 아니 이게 뭐 대단한 거야 하면서 트집을 잡는 질문들이 막 이어졌거든요. 왜냐면 자신들이 앞에 있던 사람은 기껏 해봤자 대학원생이었어. 그러니까 엄청 뭐라 한 거죠. 네가 발견하기 뭐 알아? 이러면서 실제로 AI 3대 석학인 앤드류 응은 유튜브 동영상 1000만 개의 썸네일을 입력해서 고양이를 구분하는 AI를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GPU를 사용한 한 AI 과학자는 GPU 딱 12대로 앤드류 응의 실험을 재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구글은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돼 라고 해가지고 알렉스넷을 4,400만 원 달러에 사가버립니다.
그리고 구글은 딥마인드부터 알렉스넷 같은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뒀고 이걸 바탕으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굳이 단어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다 계산하기보다는 중요한 단어 위주로 계산해서 집중을 하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가 훗날 챗 GPT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T가 트랜스포머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는 데 실패했습니다. 구글은 TPU를 통해서 GPU 의존도를 낮추려고 했고 미국의 세레브라스나 한국의 여러 스타트업들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성공을 하지 못했죠. 2016년을 기점으로 엔비디아의 매출과 주가는 모두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AI 연구에 있어 엔비디아의 GPU는 이미 표준이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전력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의외로 진지하게 듣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많이 없더라고요. 구글 검색 한 번에 전자레인지가 1초 동안 도는 전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챗GPT의 그 긴 답변이 있잖아요. 전자레인지를 1시간 틀어놓는 전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ARM의 CEO도 계속해서 저전력을 강조하고 있을 정도고 2038년쯤에 주식 계좌를 딱 열었을 때 엔비디아처럼 수백 배 오를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면 저는 저전력이나 쿨링 혹은 지금 젠슨왕이 옴니버스라는 AI 시뮬레이션에 엄청나게 빠져 있거든요. 이런 시뮬레이션 관련 업계 다크호스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엔비디아랑 그리고 계속 제가 연이 닿아서 감사하게도 최근에 요 책 엔비디아 젠슨왕 공식 자서전이에요. 생각하는 기기가 이번에 출간되었는데 제가 이거를 먼저 읽어볼 기회를 얻어서 또 한국어판 추천사를 작성하는 영광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시대에는 잡스, 전기차 시대에는 일론이었다면 AI 시대에는 젠슨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책을 전부 인덱싱을 해둬서 앞으로 엔비디아 얘기만 나오면 제가 지겹도록 인용을 할 것 같아요. 젠슨 왕은 미국으로 이민 와서 데니스라는 한국으로 따지면 김밥천국 같은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일하다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거니까요. 근데 당시에는 인종차별이 훨씬 더 심했지 않습니까? 중국계 이민자가 어떻게 실리콘밸리 전설이 되었는가 같은 뒷이야기는 물론이고 아니 대체 이 사람은 왜 한 번도 안 꺾였지? 그렇게 무시당했는데 어떻게 달려왔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답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CS 뒷무대에서도 젠슨왕을 봤을 때 다른 재벌들과 다르게 머그잔 들고 동네 아저씨처럼 돌아다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딥마인드 창업자 무스타파 슐레만부터 특이점이 온다 레이 커즈와이도 추천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나 삼성, 하이닉스 주주라면 고정 댓글 링크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젠슨은 2023년 9월 그가 가장 좋아한다는 데니스에서 밥을 먹고 종업원에게 팁으로 $1000를 준 다음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책이 나오기 전에 내가 죽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책이 나온 지금 다행히 아직 젠슨왕은 살아있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면서 엔비디아의 표준을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